그 삽을 10자루를 주고서 10명한테 땅을 파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거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막 땀이 나도록 진짜 땀이 흥건해졌도록 파겠죠. 근데 이제 서로 나중에 바꿔면서 얼마큼씩 파봤나 보잖아요. 그럼 다 그만큼씩은 팠어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거기서 1m를 더 편하고 2m를 더 편하면 그 사람이 사실은 성공한 거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디테일을 잡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고생한 사람들.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원래 제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고깃집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운영하니까 그 성대결절식으로 변성기 온 것처럼 목소리가 딱 안 나오더라고요. 목이 잠겨서 그 가게 안에서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손님들한테 지금도 매일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저희 고기 드셔보셨냐? 아니면 처음 오셨냐? 그러면 처음 오셨다 그러면 저희 그럼 고기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 제가 설명드리겠다. 요대로 한번 드셔봐라. 아 드셔보셨냐? 그러면 다른 걸 설명드리거든요. 뭐 드셔보셨으니까 좋아하는 방식대로 드시고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셔라. 항상 좀 소통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이 그 깊이만큼 간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 제가 처음 공부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한 거죠. 가정 식당에서 이제 보면서 어머니가 음식을 저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 식자재를 비싼 걸 쓰지만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원가 계산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항상 본인 인건비 따먹게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전화가 있으면 저희 가게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세 사람 월급 예를 들어 330이라고 책정했을 때 그러면 인건비 따먹게 한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거기서 많이 배웠고 또 어머니가 장사 끝나고 몸이 고되실 텐데도 집에 들어가서 돋보기 쓰시고 요리책 펼치시고 그 요리책 그대로 안 해요. 그거를 이렇게 어머니 스타일대로 응용을 해요. 아, 여기에 요렇게 좀 바꿔서 하면 맛있겠다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 가서 그 재료를 사서 어머니 식대로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뭐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외식 잡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구독을 많이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잡지들이 보면 월간 외식 경영, 그다음에 월간 식당, 뭐 이런 대한민국에 나오는 외식 잡지들이 있어요. 그 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려면 월간 식당이 낫고요. 고기에 특화된 거 월간 외식 경영이 조금 더 고기에 특화돼 있지 않나. 또 프랜차이즈 같은 건 뭐 창업앤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뭐 그런 외식 잡지를 좀 구독하는 것도 좋고 또 이런 그 외식업을 또 교육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KYG 뭐 김영갑 교수님도 계시고 뭐 중대 뭐 보면 이런 뭐 연대 이런 그 교육 코스들도 있거든요. 주변에 찾아보시면 검색창에 뭐 외식 교육 뭐 이런 것들 외식 창업 뭐 쳐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통해서 가서 뭐 상권도 가서 배워보시고 뭐 조리 특강 이런 것들도 좀 배워보시고 뭐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도 이 외식 잡지사에서도 가끔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 문자 같은 게 날라오거든요. 이번에 뭐 점장 교육을 하는 뭐 인건비 코스트 이런 관리하는 교육을 해준다. 노무 관리 교육을 하는 것들을 한다. 그런 걸 통해서 교육하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건 근데 이제 2차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을 꿈꾸신다면 처음에 타겟을 정해야죠. 나는 고깃집을 할래. 아니면 나는 뭐 이자카야를 할래. 아니면 나는 뭐 횟집을 좀 해볼래. 하려면 그 잘 되는 고깃집을 가서 직접 몇 년간은 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뭐 횟집을 가서 몇 년간 일해 보셔야 최고의 횟집에 가서 1년 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한민국 외식이 100개 생겨서 99개가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하세요. 돈이 좀 있단 말이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프랜차이즈 하면 돼요. 근데 내 가게를 내가 직접 운영해 보고 싶을 때는 그리고 이거에 나는 사활을 걸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최소 저는 3년, 5년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치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 깊이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식당집 아들로 30년을 자랐고요. 또 제가 이 육전식당 하기 전에도 사실은 부모님이 한번 감자탕집을 저희가 식당을 2개를 운영하면서 감자탕집을 저한테 한번 맡겼던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폭망했어요.
하기 싫어서 문 닫아놓고 그냥 파는 게 됐는데 그 실패에서 얻은 경험이 굉장히 컸어요. 아, 이렇게 해서 운영했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잘 되는 사장님들의 벤치마킹을 하면서 왜 잘 되는지를 좀 많이 관찰했고 왜 안 되는지를 좀 관찰했어요. 단순히 음식 맛을 보고 맛있네 맛없네 평가한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제가 열쇠고리에 보면 조그만 줄자가 있어요. 이게 한 1m 한 50까지인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테이블 사이즈를 재고 의자 높이를 재요. 그리고 그 기물이라든가 동선을 사진을 찍어서 테이블도 밥집 테이블하고요. 고깃집 테이블하고 사이즈가 사실은 다 달라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눈여겨보고 공부하시면 많이 다를 거예요. 육전 식당이 대박 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홀에서 손님들 서비스를 강조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쓰는 원육은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고기 주는 사람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 나는 상위 5% 아니면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원칙을 고수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 일을 도와드리면서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모님 음식을 하시면 저는 서빙 위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테이블을 1명 아니면 2명이 서빙을 해요. 그러면 음식이 제때 갈 수가 없어요. 그 심지어 음식이 김치 같은 것도 미리 떠놓으면 그 음식이 마른다고 해서 떠놓지도 못해요. 그럼 손님 주문받아서 점심시간 되면 한 번에 20테이블을 다 차버리거든요. 그럼 동시에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음식을 떠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손님들은 시킨 지 음식 좀 시간이 됐는데 왜 안 갖다 주냐 막 짜증내시고 막 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막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도 중요하다. 제가 교육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이 물 좀 갖다 주세요 해서 본인이 물을 갖다 주면 본인은 서비스를 한 게 아니다. 그냥 심부름을 한 거지. 서비스는 고객의 생각을 먼저 읽고 먼저 움직여서 이분이 뭐가 먼저 필요할지 예상하고 예측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서비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상해에 중국의 하이디라오를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점심 12시 반에 500평 되는 매장이 대기번호 108번을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받던 서비스가 제가 지향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방에 따로 있는데 아이들이 위압감을 들지 않게 그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케어해주는 직원을 굉장히 키가 작고 통통한 여직원을 썼어요. 좀 애기같이 생겼어요, 보면.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위압감에 들지 않게. 그리고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저희 와이프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여기 색종이하고 좀 진짜 뭐는 싸구려 과자하고 뭐 음료수 같은 거 매실차 같은 이런 음료수를 갖다 주는데 음료수를 따라다 주는 직원은 계속 그 음료수가 비어있는지만 관찰하면서 음료수를 따라다 줘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여기 다 마이크가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는 역할이 음료수만 따라준다 해서 음료수만 딸고 하지 않아요. 음료수만 딸고 가면서 다른 부족한 게 있는지 고객을 먼저 관찰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자가 비어 있으면 음료수를 따라주고 가면서 부족하신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면서 무전을 쳐줘요. 그 과자만 또 케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이 몇 번 테이블에 과자가 비었습니다 하면 또 와서 과자를 채워줘요. 그러면 또 이 과자 채워주는 직원이 또 보면서 저희 와이프가 임신한 걸 보니까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줘요. 매니저한테. 여기 임산부가 한 분 계십니다. 쿠션 좀 부탁드려요. 그럼 쿠션을 갖고 와서 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팔 놓고 있으시라고 해주더라고요. 이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식사를 먹고 이동하는 자리,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도중까지 이어지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임신 축하 선물로 우리 머플러 들어있는 이런 종이 상자 같은 거 이만한 걸 주더라고요. 까보니까 장미꽃 한 송이하고 까보니까 땅콩 요만큼 하고 애기들 해피밀 그 장난감 같은 거보다 더 허접한 요만한 그 장난감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신 축하한다고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런 걸 챙겨주는 걸 봤을 때 왜 이 하이디어가 테이블 10개 가지고 시작을 해서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호거집으로 성장을 했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좀 괜히 강조하는 편인데 사실은 육전식당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대표의 그 철학이라든가 가치, 그 다음에 고객을 생각해 주는 마음 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철학은 끝까지 지켜가면서 계속 좋은 식당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 사업적인 그 마인드에 대해서 원칙적인 같은 거는 저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면접에서부터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을, 양질의 직원을 구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딱 직책을 놓고 급여를 책정해서 그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정말 성실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냥, 아니, 대충 게으르게 일할 건데 나는 그냥 월급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면접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골라야 되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일머리가 좋아서 빨리 배워서 빨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느리지만 점점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너무 열정적이어서 스스로 뭐 한 달만도 안 돼서, 아니면 또 몇 개월 만에 번아웃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육하면서도 또 이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려면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내 생각만 강조하고 강요할 게 아니라 직원들의 생각도 들어봐야 돼요. 그 직원들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 직장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뭐, 또 대표한테 어떤 걸 또 바라는지,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 돈만 많이 주세요, 나 일 적게 하고 돈만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젊은 친구들이 외식을 갖고 올 때 나도 몇 년 뒤에는 이 사장님처럼 창업해서 내 가게도 꾸려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오고, 아니면 좀 늦지막히 이제 또 나이가 좀 있어서 이제 자식들 키워놓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나는 안정적으로 좀 일하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생활비는 내가 하고 싶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보단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주인이나 뭐 이런 업주도 또 대표로서 좀 수용을 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또 그렇게 행해질 때 이분들도 내가 대표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원하는 바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야 직원들도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매 순간이 힘들죠. 하루하루가 힘들고, 매 순간이 힘들고, 매달 힘들고, 매년이 힘든데, 가장 힘든 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자영업 하시고 하시는 분들. 차라리 직원 한 5-6명만 꾸려가고 내가 또 이런 거 하나만 한다 그러면 뭐 크게 적어낼 건 없는데, 저희가 직원이 많을 때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 정도 됐어요. 일용직을 포함해가지고. 본점이 테이블이 12개였었는데, 워낙 그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직원만 24명씩 뭐 이렇게 썼거든요. 테이블 곱하기 몰통 1.5에서 2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 외식업의 트렌드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요즘 외식업은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외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좀 단품면 위주의 뭐 퓨전 요리들이 많이 하지만 전통 한식들은 보면 밑반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코스트, 그런 것도 무한이라기보단 또 리필을 해줘야 되고. 소비자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즐겁게 이렇게 리필을 해주는 식당들이 있는 반면 뭘 하나 더 달라 그래도 눈치 주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 내 입맛에 맞춰 더 달라는 거지만 이 입장에서는 줄수록 까지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외식 자체가 뭐 보면 예전에는 많이 남았어요. 뭐 면집 같은 경우 뭐 70% 마진은 되고 뭐 일반 식당들도 50% 마진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 보통 보면 한 15%, 20% 내외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안에서 또 뭐 그게 전인 경우도 있고 어떤 심지어는 저희같이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단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크래프톤 타워에서 뭐 못해도 매출이 한 1억 이상은 올라오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요. 적자가 나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오픈하고 3일째까지는 좋았어요. 3일째까지 이렇게 매출이 탁 매일 100만 원씩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분명히 우리는 1,000만 원 이상 일매출 1,000만 원 이상 올리겠구나 하는데 4일째 되는 날 신천지 사건이 탁 터지면서 그냥 거의 셧다운 된 거죠. 그냥 다 가게가 텅 비어버린 거. 그래도 뭐 그전 육전 식당을 하면서 제가 좀 갖고 있던 돈도 있고 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매달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거의 1년간을 매달 5천만 원씩 제 돈으로 메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엔 안 되니까 이제 또 대출을 받았죠. 그러니까 1년째 지나고 나선 제가 직접 매장에 다시 처음처럼 뛰어들어서
처음 1년보다 지금 매출이 한 4배에서 3, 4배 이상은 올라와 있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성을 수정을 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고객이 원치 않으면 메뉴를 빼고 또 지금 원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으면 또 가격을 올리거나 하면서 이렇게 좀 수정하면서 갔던 거지. 특출나게 이런 불경기에도 저는 특별하게 수익을 이만큼 낼 수 있는 비결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꾸준히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사는 거.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끔 열심히 사는 게 좀 비결이란 비결인 거. 비결 아닌 비결인 거죠. 처음에는 고기를 이제 두껍게 해서 구워주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기 거의 초창기 서울 쪽보다는 그 지방 쪽에서 이제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꼬셔서 빚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밥집 하던 걸 완전히 개조를 해가지고 고깃집으로 완전 전면 탈바꿈을 하고 그래서 저희 초창기 간판에 보면 홈메이드 백반 삼겹살 전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밥 팔고 저녁에는 고기 팔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계기가 된 거죠.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서 오신 할머니였어요. 원래 제1교포 2세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통에 해방전인가 아니면 그때 일본을 가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 손에. 그래서 한국은 거의 유년기 아니면 유년기를 지나서 소화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쯤까지만 하시고 일본 가서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어쨌든 한국 음식도 드셨겠죠. 어머니가 해주시는 근데 저희가 보면 음식 특징이 지금도 이렇게 고깃집이죠. 고깃집은 보통 보면 1년 365일 거의 찬이 바뀌지 않고 거의 같은 음식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음식 찬이 바뀌거든요. 그때 이 일본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저희가 총각김치를 굉장히 좀 맛있게 담가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드렸는데 고깃집에서 총각김치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밥 반찬 대고 하니까 내드렸는데 그걸 드시고 어렸을 때 그 할머니의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생각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3일 일정으로 한국 오셨는데 3일 내내 저희 가게 오셨어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도. 그래서 오셔서 가시면서 꼭 한국을 들리게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가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왠지 좀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고 이래서 외식업 하면서 이런 거 보람 느끼고 돈도 좋지만 보람 느끼는구나 라는 것들 느끼고 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요새 많이 핫하잖아요. 손흥민 선수하고 가족분들이 가끔 오셨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20골 이상을 넣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에 영국으로 가기 전에도 일주일인가 2주 전에도 저희 가게 와서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가셨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끼리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우리 고기 먹고 가서 힘내는 거라고. 그런 순간들이 가장 뿌듯하고 신나는 순간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쨌든 고깃집이고 구이집이다 보니까 K BBQ를 좀 글로벌 체인화해서 정말로 직화에 구워 먹는 이런 고깃들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저는 나중에 거는 이제 저희가 어머니가 김치장아찌부터 이런 한식 음식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대한민국 반찬들 사가서 이제 미국에서도 햄버거 대신 쌀밥을 진짜 빵에다가 갓김치를 올려 먹을 수도 있고 맛있거든요. 그렇게 올려 먹어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식들을 좀 많이 퍼뜨려 보는 거 그게 좀 꿈이라면 꿈입니다. 제가 살면서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대고 꿍시렁거리고 씩씩거리긴 해도 힘들지만 끝까지 해서 지금도 근데 많이 소문이 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육전식당 고깃집의 최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 고객들한테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또 저희 가게 좋아해 주시고 오신 손님들한테도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매일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